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아들 둘과 남편, 이렇게 네 식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들이 굉장히 말을 안 듣는다거나 말썽을 부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둘 다 굉장히 무뚝뚝하고 표현을 안 하는 타입의 아들들이라 가끔 딸을 하나 더 낳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에요. 뭐 굉장히 직급이 높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9급으로 시작해서 좀 있으면 국장으로 승진한다거나 뭐라나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에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보고 있었거든요.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아버지 친구분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사실 격리 일이라는 게 전문성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 대체가 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결혼과 동시에 그만뒀어야 했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부녀인 격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의 사회생활은 그때가 다였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집에서 살림 외에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평범한 전업주부의 삶을 여태 살아오고 있어요. 뭐 제 그런 삶에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이나 동영배의 다른 엄마 중에 아직도 일을 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 능력을 인정받는 분들을 보면 부럽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저는 애초에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고 그런 열정도 없었으니 인제 와서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했나 막 후회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다방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저를 봤는데 오늘 소개받기로 한 여자가 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맞다는 걸 안 순간 마치 복권에 당첨된 듯 너무 기뻤다고 말이죠. 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이런 자랑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긴 하지만 소싯적엔 제가 좀 예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꽤 고백 같은 것도 많이 받았고 말입니다. 그런 나름 치열했던 경쟁률을 뚫고 제가 남편을 선택한 건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일 신사 같았어요. 저에게 공손하게 존댓말을 계속 썼던 것도 유일했고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기분을 먼저 생각해줬고 말이죠.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어줬어요. 남편의 그런 성정은 다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한창 연애를 하던 와중에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여자친구가 너무 궁금하다고 한번 보고 싶다는데 밥이나 같이 먹을래? 남편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아래로 남동생이 둘 있는 삼형제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아버지가 혼자서 고생이 많으셨겠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잘 자랐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그냥 별뜻 없이 아들 여자친구한테 밥 한번 사주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당시에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어요. 물론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랑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당시에 하긴 했었지만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어른이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정수에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그게 저와 시아버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알았어요. 남편이 배려를 잘하고 저런 좋은 성품을 지닌 건 다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결심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시아버지를 보고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생겼거든요.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시아버지도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로는 저를 보고 온 다음 날부터 헤어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무조건 잡으라고, 당신은 저런 며느리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시아버지를 그렇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와 결혼할 생각을 하면서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시아버지의 그 적극적인 행동 때문에 더 일러졌다고 나중에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수의사셨거든요. 당시에 수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지방까지 출장을 가시는 일도 잦았어요. 주로 농사를 짓는 소나 가축들을 많이 보러 다니셨습니다. 하시는 일은 험했지만 수입은 굉장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집은 부유한 편에 속했고 말입니다. 반면에 저희 집은 굳이 따지자면 가난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남동생보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집에서 자식들을 다 대학을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고, 그럴 경우에는 보통 아들만 보내는 게 일반적이긴 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더 잘했고 또 한 번쯤은 대학 생활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굉장히 슬펐긴 했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던 것도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유별나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한으로 남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남동생은 저에게 지금까지 미안해하지만 말입니다. 남동생은 당시에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 지금은 자신의 가정을 잘 꾸렸으니 그게 아깝거나 하는 마음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남동생이 잘 살고 있으니 말이죠.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듯 저는 특별하거나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거나 그런 저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누군가를 굉장히 부러워하거나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밑으로 동서들이 들어오고 달라지긴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남편에게는 2명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동생들도 좋은 시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서 잘 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지는 않더라고요. 제 동서들이 굉장히 못했거든요. 먼저 큰도련님은 시아버지를 따라 똑같은 직업인 수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동물원을 운영 중인데 손님이 아주 많아서 수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큰 도련님 집만 봐도 저희 집의 한 3배 정도는 되니까요. 그리고 작은 도련님은 대기업의 연구원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와서 바로 취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승진을 해오고 있고 말입니다. 듣기로는 임원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3현재 중에서 제일 안 풀린 케이스예요. 물론 남편은 그것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거나 딱히 다른 말로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말이죠. 삼형제가 사이가 아직도 좋아요. 남편과 도련님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큰 도련님은 남편보다 9살이 어리고 작은 도련님은 12살이 어려요. 띠동갑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집안에서 오랫동안 혼자 시아버지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련님들이 다 학생일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키운 것도 있어요. 일반적인 형수님, 도련님의 사이는 아니긴 합니다. 조금 더 각별한 게 있긴 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저희 시댁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되는 저희 동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큰 동서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거의 10년쯤 됐을 때 큰 도련님과 결혼했어요. 큰 도련님과 같은 수의사였습니다. 지금은 그 둘 부부가 함께 그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전업주부이신 거네요? 그렇지.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네가 없었으면 민수, 현수 둘 다 이렇게 잘 크지 않았을 거예요. 네, 오빠한테 형수님 이야기 자주 들었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큰동서는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의 시선을 받으면 저 사람이 저에게 적의가 있는지 없는지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그 큰동서의 시선에서 저에게 적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실제로 적중했고 말입니다. 큰동서는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인 큰도련님에게 완전히 신뢰를 받는 저를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빈정거렸습니다. 형님은 사람을 잘 구워 삶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시아버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뭐만 하면 어찌나 그렇게 큰애 우리 형수님 거리시는 건지 이쯤 되면 세뇌가 아닌가 싶어질 정도라니까요. 그런 말을 하고 제가 기분 나빠하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둥 그냥 농담을 한 말을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나 하는 둥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어디에도 말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한참이나 많다는 점도 그런 동생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어요. 한참 어린 손아래 사람이 하는 행동을 누군가에게 일러바치고 이런 것 자체가 좀 모양이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터졌지만요. 그리고 작은 동서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동서는 큰 동서가 들어오고 2년 뒤에 작은 도련님과 결혼했는데 작은 도련님과는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사였어요. 직업이 상당히 좋았죠. 물론 그런 전문직 부인들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도련님들도 다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가능했던 거였지만 말입니다. 큰형님은 누가 보면 엄마인 줄 알겠어요. 뭐 그렇게 형수님 하면서 엄마 이야기 하듯 하는 건지 원. 작은 동서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도 큰 동서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와 비슷했습니다. 아니, 똑같았어요. 시아버지고 자신의 남편이고 형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따른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이 저보다 훨씬 잘난 여자들인데 집안에서 제가 더 대우를 받는 그 상황들을 못 견뎌야 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능력 있고 집안에 돈 많은 며느리들이 제일 귀한 대접받는 시대엔 우리 집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기한테 잘하면 끝인가?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한테 잘하고 입안에 혀처럼 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막말로 저희는 밖에서 일하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인데 큰형님처럼 가족들한테 계속 그렇게 잘할 수 있겠냐고요. 시간이 다 많고 할 일이 없으시니까. 제 앞에서 그렇게 빈정거리곤 했어요. 처음엔 그 정도였던 게 제가 몇 마디 하고 넘어가고 시아버지나 도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자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원래 사람이 누군가에게 제재당하지 않으면 선을 넘기 마련이잖아요. 동서들이 딱 그랬어요. 몇 가지 일화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번은 시어머니 제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도련님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거든요. 몸이 원래도 약하신 분이었는데 작은 도련님을 낳을 때 굉장히 난산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미안해서 잠이 안 와. 시아버지는 아직도 시어머니 제사 때 시어머니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오세요. 그만큼 아직도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고 또 그만큼 시어머니의 제사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알아서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가 안 됐다고 생각했기에 결혼한 그 첫 해부터 시어머니의 제사에 굉장히 정성을 쏟았고요. 시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에 저를 더더욱 좋아하셨고 말입니다. 그런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시어머니의 제사를 매해 정성 들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동서들은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뭐 일하기도 싫었겠죠. 그 마음이 아예 이해가 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니, 아버님은 왜 그렇게 어머님 제사에 유난이신 줄 모르겠어. 그게 다 자기 만족이지. 주거 없는 사람이 제사를 뭐를 알고 뭐가 중요하냐고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동서들에게 한마디 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 만족이라고 하더라도 이걸로 아버님 마음이 편해지시는 거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아버님 마음도 좀 이해를 해드려. 그런 제 말에 큰동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역시 아버님 사랑 독차지 않은 비결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입안에 혀처럼 굴고 알아서 비 다 맞춰주고 하니까 그런 거지. 큰형님은 멋떨어질 거 있다고 그렇게 아버님한테 잘하시는 거예요? 재산이 대단히 많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나 동서네야 둘 다 잘 벌고 집안도 좋으니까 아버님 재산에 그렇게 욕심 안 내는 거지. 형님은 그게 아니잖아. 아주버님도 그냥 공무원이고 형님은 전업주부에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그 재산이나마 받으셔야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하며 비웃더군요. 정말 진심으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던 것 같아요. 동서들은 말버릇이 그게 뭐야? 사람 앞에 세워두고 그렇게 말하는 버릇은 대체 어디서 배웠어?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배운 사람들처럼 굴어도 되겠어? 그 말에 두 동서는 둘 다 욱하는 게 보였지만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화를 냈던 거였기 때문에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 참아 넘겼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한순간으로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처음 그렇게 동서들에게 큰 소리를 쳤던 날 버릇을 다 잡아놨으면 뒤에 점점 만나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도 그날 그렇게 화를 내놓고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서 그 뒤에 동서들이 더 날뛸 수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 이후에 별탈이 없으면 동서들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건 형님이 좀 하세요. 저희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해야겠어요? 작게는 가족들끼리 밥을 먹는 식당을 예약하는 일에서부터 크게는 제사까지 뭐 하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전문직 여성들이고 저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늙은 아줌마라고 늘 그걸 저에게 상기시켜 주려 했습니다. 저희 같은 고급 인력들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님은 이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는데 저희랑 같이 다녀서 뭐 하겠어요. 점점 더 노골적인 무시와 언행들을 듣고 있자니 저도 인간인지라 티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동서들이 사이가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니들 둘 그네한테 잘하라는 내 말 그냥 하는 말 아닌 거 알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의 말에 두 동서 다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 싶어 움찔하는 게 저에게도 보였어요. 아휴, 그럼요. 형님 마음에야 차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한다면 해요, 아버님. 작은 동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아버지에게 애교를 떨었지만 시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말을 이어가셨어요.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그건 짐승인 거야. 니들 남편들 둘 다 그네한테 빚이 많다. 그러니까 니들도 그네한테 잘해. 혹시 제가 시아버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서 시아버지가 그러시나 싶어 동서들이 잔뜩 쫄은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로 한동안은 둘 다 잠잠하긴 했고 말입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무슨 형수님이야 엄마야. 왜요? 내가 형님 이야기 좀 안 좋게 했다고 완전 정색하면서 형수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있지? 어머, 둘째 아주버님도 그러세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맨날 형수님, 형수님. 당신이 형수님한테 잘해야 한다. 누가 보면 진짜 엄마인 줄 알겠어. 아니, 진짜 친엄마도 그렇게는 안 할걸요? 그렇게 유난들 떨어대면 더 싫어진다는 걸 왜 몰라 왜? 아, 진짜 짜증나고 미워 죽겠어요. 확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이 떠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그 두 사람은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몰랐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노골적인 저를 향한 저기가 더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두 사람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아버지의 생신이라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좋은 식당을 예약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밥을 먹고 나오는 자리였어요. 어머, 선생님, 여기서 다 뵙네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오늘 시아버지 생신이라 가족들끼리 다 같이 식사하러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이분들은 동서분들이세요? 그 삼형제 씨라고 들은 것 같은데. 큰 동서의 지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와 작은 동서를 가리켰어요. 큰 동서는 어딘가 찝찝한 얼굴로 그렇다고 말하고 나서는 그 지인과 인사를 잠시 나눈 뒤 다시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으라는 듯 말했어요. 아, 진짜 쪽팔려서. 네? 뭐가요? 형님, 진짜 아무리 집에 돈이 없어도 이런 좋은 식당 올 때는 옷도 좀 제대로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진짜 부끄러워서 그래요. 형님이 그러고 다니면 저희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옷을 굉장히 후질근하게 차려입었나?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큰 동서나 작은 동서처럼 명품으로 휘감지 않았을 뿐이었지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차려입은 것처럼 보이는 옷이었어요. 명품 가방 하나 없으세요? 그 나이 먹도록? 명품 가방이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냥 깔끔한 가죽 가방을 들고 갔는데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게 부끄럽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앞에 두고 쪽팔린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해? 쪽팔리니까 그렇죠. 그날 집으로 와서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처지가 서러웠어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열등감이나 못났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비싼 옷, 비싼 가방을 들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쪽팔린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게 너무 서럽고 슬펐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남들이 보기에 내가 쪽팔릴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저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세월을 부정당하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좋은 직업, 좋은 집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동서들이 잘못된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막말들이나 버릇 없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두 살 차이가 나는 손윗 동서도 아니고 10살 이상이 많은 손윗 동서인데 그런 태도와 말투는 고쳐놔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동서들이 저에게 하는 모든 말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사건 이후로 동서들은 저에게 막말이 더 심해졌거든요. 딱히 유도하지 않아도 됐어요. 숨을 쉬듯 저를 무시했으니 말입니다. 아니, 이게 맛있어요? 없이 자라서 그런가 좋은 걸 많이 못 먹어서 입맛도 저렴하신 것 같아요. 저희 말 좀 들으세요.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우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결정한 메뉴가 시아버지 입맛에 맞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누가 먹자고 한 거냐? 입맛에 안 맞으세요? 이런 걸 돈 주고 사서 먹니?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동서는 차마 자신이 정했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입술만 꼭 깨무는 게 보였고 말이죠. 아무튼 그런 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를 향한 그 폭언들과 노골적인 무시들은 녹음된 파일이 차고 넘쳤어요. 저는 이걸 언제 어떻게 터뜨릴지 시기만 생각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아 곧 찾아왔어요. 그날은 여러모로 참 기억이 많이 나는 날입니다. 설 전날 다 같이 모여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 큰동서가 뒤집개를 집어던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이런 걸 해야 해? 아, 그러니까요. 짜증나 죽겠어요. 큰동서는 그렇게 말한 뒤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형님, 저희 같은 고급 인력이 지금 전을 부치고 있어서 되겠어요? 그런 동생의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가족 행사에 다 같이 참여하는 거지. 동서들 중요한 일하는 거 내가 모르나? 저는 녹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좋게 이야기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걸 알 리 없는 동서들은 평소에 늘 했던 것처럼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며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평생 살림이나 하신 큰형님이 다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형님이랑 같냐고. 제 앞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같다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니까 다르니까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은 형님이 앞으로 좀 하세요. 아버님한테도 형님이 먼저 이야기하세요. 형님이 하겠다고. 맞아요. 이런 건 어른이 나서서 정리하는 게 맞죠? 이럴 때만 어른이더군요. 동서들이 나를 어른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랐네. 제가 그렇게 빈정거렸어요. 그랬더니 큰동서가 인상을 팍 쓰더군요. 지금 빈정거리시는 거예요? 왜? 동서들이 늘 나한테 하는 거잖아. 사람 면전에 세워두고 앞담화하면서 빈정거리기. 우리랑 형님이 같아요? 뭐가 다른데? 급이 다르잖아요, 급이. 진짜 형님은 가만 보면 본인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때 도울하게 눌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도련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동서들은 바로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못한 걸 터트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버릇을 제대로 고쳐두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 수 없겠다 싶었어요. 제 자존감을 이렇게 박살내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들과 가족 구성원으로 계속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다음 날 차례를 지내는 그 시간에 다 같이 모여있는 시댁의 거실에서 제가 그동안 동서들에게 들었던 말들을 녹음해놨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동서들이 저에게 했던 폭언들이 울려 퍼졌어요. 형님 주제를 알아라. 형님 쪽팔린다. 우리랑 형님은 급이 다르다. 숨쉬듯 했던 그 말들 말입니다. 여태 계속 들어왔던 말이지만 녹음된 파일로 다시 다 같이 그렇게 듣고 있으니 새삼스럽긴 하더군요. 그 파일을 재생하는 내내 동서들의 얼굴은 점점 더 새하얗게 질려갔고 도련님과 남편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었으며 시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다 뭐냐? 지금 이것들이 우리 그네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어? 시아버지는 정말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동서들이 움찔거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시아버지는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두 년들 다 필요 없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동서 두 사람의 뺨을 쳤습니다. 동서들은 정말 많이 놀란 게 보였어요. 아버님. 아니, 그래도 때리시면. 니들이 잘못한 건 생각 못해? 그 광경을 가만히 보다가 제가 입을 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가족으로 못 살 것 같아요. 형수님. 저를 저렇게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가족으로 살 수 있겠어요? 동서들이 바뀌거나 나가거나 하지 않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겠어. 사실상 이혼을 선언한 거였어요. 진심으로 남편이랑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반쯤은 협박이나 다름없긴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가려면 이것들이 나가야지. 시아버지는 정말 한치의 고민도 없이 두 명의 동서를 버리고 저를 선택하셨어요. 동서들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에서도 조금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당신 당장 형수님한테 빌지 못해? 당신도 빨리 빌어. 하지만 동서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한 건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나도 어디 가서 이런 취급받을 사람은 아니야. 이하 동문입니다.
동서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둘이 눈빛을 주고받더니 그대로 시댁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동서들도 진짜 이혼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소중함을 느껴라 이런 마음으로 그랬다고 하더군요. 동서들이 그렇게 나가고 시아버지와 도련님들은 저에게 사과했어요. 그동안 몰라서 정말 미안하다. 여태 이야기 안 하고 뭐 했냐. 절대 이혼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이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간 속상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 한순간에 터지듯 눈물도 함께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동서들은 며칠이 지나도록 저에게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기싸움 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누가 이기나 보자. 뭐 그런 거 말입니다. 큰동생에게서 톡이 왔었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녹음한 거 사과 받아야겠다. 형님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몰랐다면서 말이죠. 본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의 소집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지 않으면 정말 이혼으로 받아들이고 죽을 때까지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기도 했고 도련님들이 다들 동서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삼형제와 동서들 그리고 저 6사람이 시아버지 댁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아버지가 뭔가를 들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서류 봉투에서 뭔가를 꺼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앞으로 된 건물과 땅 모두를 큰며느리 앞으로 양도한다. 그러면서 읽어가신 재산 내역은 저희가 알고 있던 시아버지의 재산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도 너무 놀랐지만 동서 2사람의 눈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다래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 정도의 재산이 있으시다고요? 아니, 그걸 큰형님을 다 주신다고요? 그렇게 소리를 치는 동서들의 모습을 가만 보던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그네한테 증여할 거다. 그리고 어떻게 분배하고 나눌지도 그네한테 다 맡길 거야. 라고 말이죠.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는 그간 번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하셔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저희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말입니다. 이 재산이 조금이라도 담이 난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그네한테 함부로 못하겠지. 그리고 그네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 집은 그네가 없었으면 절대 제대로 굴러가지 못했을 테니까. 그렇게 선언하시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모두 멍한 채 한동안 그 거실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에는 장난하시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은 약 100억에 가까웠어요. 워낙 본인이 잘 버시는 수의사셨고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알고 있긴 했었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에 약 10배가 되는 금액이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 부유하다고 저에게 유세를 떨었던 동서들의 집안에도 이 정도의 재산은 없었으니까요. 그날은 다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심정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이 들고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다들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 다음에는 동서들은 정말 앞다투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나이만 먹었지 철이 덜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그 2사람의 태도가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동서들의 태도에 기가 막혀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나는 정말 당신에게 너무 실망이야. 인간적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환멸을 느낀다. 도련님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런 동서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이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비단 저에게 잘못해서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실망했고 더 이상 그런 사람과는 살 수 없다는 이유로 큰 도련님이 먼저 큰 동서에게 이혼하자 이야기했습니다. 큰 동서가 저를 찾아와서 정말 울면서 빌더군요. 형님이 남편 좀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내가 왜? 제가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형님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고 남편한테 한 번만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그래도 형님 말은 잘 듣잖아요. 저는 남편 없이는 못 살아요, 형님. 생각해보니 큰동서는 도련님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긴 했어요. 듣기로는 오랜 시간 쫓아다니다가 결혼하게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련님에게 참 잘했고 말입니다. 저에게 못했던 것과는 별개로요. 제가 남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제발요. 저는 그이 없으면 죽어요, 형님. 그렇게 남편이 소중하면 남편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저도 참 마음이 약한지라 그런 큰 동서를 보니 흔들리긴 하더군요. 그래서 큰 도련님을 찾아갔었습니다. 동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련님도 한 번만 기회를 줘보세요. 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한 게 큰 것 같아요. 얼굴만 봐도 그때 들었던 그 몰상식한 말들이 자동으로 재생이 돼요. 그날 제가 들려줬던 그 녹음본이 큰 도련님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더 미안해졌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아니지만요. 동서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번에는 저도 참지 않고 바로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지켜보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몇 시간을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 큰 도련님은 큰 동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동서가 울면서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둘째 도련님네는 이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둘 사이가 굉장히 멀어진 것 같기는 했어요. 큰 동서에게 작은 동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상담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라고 큰 동서가 이야기했다더군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전과 완전히 바뀌기는 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반성은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남편들이 화를 내고 시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저에게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성질을 참는 것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명절 아침에 우리 집 풍경은 정말 한순간에 달라지긴 했어요. 픽 하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날 정도로 말입니다. 형님, 저는 제가 붙이고 있을게요. 그러면 떡하고 과일은 제가 찾아올게요. 서로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아니야, 그건 내가 찾아올게. 아니, 형님은 가만히 앉아 계세요. 팔팔한 저희가 다 할게요. 그리고는 작은 동서는 아파하는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아, 이거 형님 나이 드셨다고 뭐라고 하는 말 아닌 거 알죠? 오해하신 거 아니죠? 혹시나 제가 잘못 오해해서 들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그 전이라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말입니다. 그런 동서들을 신기한 마음 반, 어딘지 씁쓸한 마음 반인 마음으로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네, 잠깐 나 좀 보자. 시아버지가 저를 불러냈어요. 그러자 동서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시아버지에게 안 좋은 소리라도 할지, 또 시아버지가 제게 무슨 이야기를 할지 신경이 쓰이나 보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했지만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재산 정리 다 했다. 네 앞으로 다 돌려놨어. 세금도 다 냈고 이제는 완전히 네 돈이다. 제가 놀라서 그 서류 봉투를 다시 시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아니요, 아버님. 이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솔직히 시아버지가 진짜 모든 재산을 저에게 다 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주실 수도 있지만 다 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동서들 겁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던 것도 있었고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그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미셨어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딱 한 사람을 믿어야 한다면 그건 너다. 아니, 그래도 아버님, 다 줄 생각은 없긴 했지만 그래도 너한테 제일 많이 주려고 했던 재산이야. 너 없었으면 우리 집 이렇게 멀쩡하게 안 굴러갔다. 돈으로밖에 보상할 수 없는 게 미안할 정도로 너에게 고마운 게 많아. 시아버지의 그런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물론 제가 이 집에 와서 순탄하고 평화롭게만 생활한 건 아닙니다. 남자들밖에 없는 이 집에 유일한 여자 식구로 신경 쓰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기는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나 도련님이 저를 좋아했고 또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 네가 가져도 되고 아니면 네 뜻대로 분배해도 되고 다 네 몫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시아버지는 더 이상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말투와 표정에서 마음이 다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아닌 말이었지만 이 집안에서 나가겠다는 말을 한 게 너무나 죄송스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남편과 그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 끝에 도련님들과 똑같이 3분의 1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다만 당장은 아니고 동서들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서류 작업은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장 신기한 일은 시아버지가 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실제로 모든 서류 작업을 끝내는 동안 남편은 그렇다 쳐도 도련님들이 입을 한 번도 댄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라면 돈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걸 다른 사람이 받게 되면 당연히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련님들은 화가 안 나셨어요? 뭐가요? 아버님이 재산 저한테 다 주신다고 한 거 말이에요. 제 그 말에 작은 도련님이 픽 웃더군요. 제가 아버지라도 그렇게 했을걸요. 그리고 저는 형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았어요.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한 날 제가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농담이 반쯤은 섞인 말이었지만 저를 그만큼 믿는다는 말이라 고마웠습니다. 도련님들과 동서들의 사이는 점차 좋아지긴 했어요. 물론 완전히 그 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동서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싫었어? 라고 말이죠. 큰 동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도 우리 형수님 하면서 남편이 칭찬하고 아버님도 크네 하면서 형님만 예뻐라 하니까요. 내가 훨씬 좋은 집안, 내가 훨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더 훌륭한 며느리인 것 같은데 왜 나한테 형님을 본받으라고 하고 형님한테 잘하라고 하는지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진 말들을 하기 시작한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형님이 저한테 진짜 뭘 잘못해서 아니면 형님이 정말로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한다기보다 형님을 욕하기 위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도 덧붙이더군요. 그래도 평생 얼굴 보며 살 가족인데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안 됐다고 말이죠. 그런 큰 동서의 말에 진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동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작은 형님이랑 비슷해요. 큰 형님이 나보다 뭐 하나 잘난 게 없는데 더 대접받는 것 같은 게 싫었어요. 남편이 사사건건 형수님 거리는 것도 싫고. 작은 동서까지 그런 말을 하는 것 보면 도련님들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동서들에게 너무 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은 그런 걸로 섭섭해지기도 한다고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들었던 모진 말들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기엔 너무 심한 말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 동서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돌이켜보니 시아버지나 도련님들이 동서들에게 제 칭찬이나 자랑을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늘 그러셨으니 잘 몰랐는데 말입니다.
동서들이 서운해한 부분들은 저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려고요. 아, 제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이런 반응이긴 했습니다. 네가 진짜 보살이다. 나 같으면 다 풍비박산 냈을 것 같은데. 재산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잖아. 바보냐? 바보야?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돈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보다 저는 제 가족의 평화와 안녕이 더 중요하거든요. 시아버지는 아마 제가 이런 선택을 할 거라는 걸 알고 그 재산을 저에게 다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들고 있어요. 제가 재산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는 말에 별로 놀라지 않으셨고 말입니다. 동서들은 여전히 시아버지의 눈치를 봅니다. 시아버지는 동서들에게 여전히 냉랭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겠어요. 차차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말입니다. 동서들은 시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번 시어머니 제사에 엄청나게 정성을 쏟을 예정입니다. 뭔가를 위해서 목전을 두고 그럴 일을 치르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이 사이가 원만하게 풀어졌으면 좋겠긴 하니까 저도 모른 척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려고요. 요즘은 정말 평화로워요. 마음에 걸리거나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아예 없이 지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요즘같이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한 지가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덕분에 살도 조금 쪘고 말이죠. 남편이 최근에 승진했어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좋은 소식만 있는 것 같네요. 그동안 마음이 힘들었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든 말입니다. 이게 다 당신이 잘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덕을 우리 가족이 보는 거고. 둘째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남편이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눈물이 찔끔하고 날 정도로 말이죠. 주저리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원래 나이가 들면 괜히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이럴 때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나이 든 게 맞기도 하고요. 사연을 쓰면서 저도 제 생각을 다 정리하고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동서들에 대한 앙금도 털어낸 것 같아요. 저도 다 용서했다고나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한 구석에 꽁한 마음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연을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다 털어낸 것 같아 너무 시원하네요. 이제 정말로 후련하게 앙금 없이 동서들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디 동서들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털어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 말이죠. 요즘 감기가 다시 유행이더라고요. 이 사연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최근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한 돌싱남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연을 쓰려고 하니 어색하네요. 솔직히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이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난 것은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 나왔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첫눈에 반했습니다. 외형이 딱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단아한 여자. 고리타분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시 이상형은 정말 저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이야 전혀 아니지만 막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후반의 저에게는 정말이지 상상 속의 그녀였죠. 그래서 평소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행동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헤어지는 자리에서 따로 연락하고 싶은데 기회를 줄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녀는 한동안 가만히 저를 보더니 제게 명함을 달라고 하더군요. 따로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요. 그 자리에서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반쯤은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연락 꼭 달라고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그 이후로 따로 연락이 오질 않았어요.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한 달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차인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친구 녀석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이 녀석은 그 여자친구와 이미 헤어진 상태라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죠. 이대로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할 때쯤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주말에 서점 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종종 나가는데 서점에서 딱 마주쳤죠. 먼저 알아본 것은 그녀 쪽이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많이 당황하더군요. 저 역시도 갑자기 다시 만난 그녀를 보면서 움직일 수 없었죠. 저는 이런 곳에서 만날 수도 있군요 하면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재미있는 우연이라고 하면서 서점에 자주 오느냐고 물었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기는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책은 사서 보는 편이라고 대답하고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딱히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더군요. 그녀는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나왔기에 겸사겸사 나왔다고 하면서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녀가 보여주는 책과 같은 책이 제 손에도 들려 있었죠.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히가시노 작가를 좋아하시나요? 저의 가장 최애 작가라고 밝히자 그녀는 자기 역시 추리물을 좋아해서 히가시노 작가의 작품은 모두 읽었다고 하더군요. 둘 다 추리 덕후라는 사실을 공개하게 되었죠. 좋아하는 취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저는 시간만 괜찮다면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지 않겠냐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응해주었죠. 우리는 서점 건물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추리물에 대해 이야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녀와 저는 참 닮은 구석이 많더라고요. 추리물을 좋아하고 수사물 드라마를 자주 보며 셜록 히언이라는 사실은 어지간해선 잘 맞기 힘든데 말이죠. 우리 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죠. 한참을 떠들었더니 배가 고프더군요. 그녀는 저녁을 함께 먹자고 권해왔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가자고 했죠. 평소에는 주말에 차를 거의 가지고 나가질 않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운전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녀에게 차도 있으니 먹고 싶은 곳이나 잘 아는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단골 가게가 있는데 100% 맛을 보장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차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읽었던 추리소설을 서로 권해주면서 잠시도 입을 쉬지 않았어요. 저녁까지 근사하게 먹고 저는 그녀에게 괜찮다면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크게 웃으며 사실 저녁을 먹은 장소가 집 근처라고 했죠. 일부러 이곳으로 골랐다고 말하며 웃는 그녀를 보면서 저 역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헤어지는 타이밍에 저는 함께 있는 동안 계속해서 묻고 싶었던 것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실은 그날 친구랑 2차 노래방을 갔었는데 나오는 길에 명함을 잃어버렸어요. 뜻밖의 이유에 저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고의로 연락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그 점은 믿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명함을 주실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명함 대신 제 폰을 내밀었습니다. 또 잃어버릴지 모르니 이번에는 전화번호를 남겨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톡톡톡 가벼운 손놀림으로 번호를 찍더니 통화를 눌렀습니다. 곧 진동소리와 함께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보이면서 저장해두겠다고 했죠. 그렇게 헤어지고 저는 다음날 집에는 잘 들어갔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함께 보지 않겠냐고 했죠. 그녀는 보고 싶다던 영화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매를 하겠다고 되는 시간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공통 관심사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그녀는 정말이지 저와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녀만의 독특한 캐릭터 해석도 좋았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책을 읽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녀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 걸까? 원망스러울 정도였죠. 이런 감정은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확 왔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서로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는지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녀에게 연락이 오진 않을까 확인하며 마음 졸이고 있었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말이죠. 그날은 제게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진 않았어요. 비슷한 취미 생활을 공유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 주제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결혼이란 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어느 날 저와 친하게 지내는 선배의 결혼식에 그녀와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결혼 이후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주위에서는 힘들지 않겠냐고 한마디씩 하는데도 선배는 웃으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를 혼자 할 자신도 없는데 여러모로 도움받을 수 있을 테니 더 좋은 것 같아서 자기가 원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물었더니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처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저더러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죠. 잘 모르겠다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말이죠. 그녀는 절대로 시부모님이든 친정 식구들이든 어느 쪽과도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완벽한 어른이 되는 것 아니겠냐고 하면서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해서 우리만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듣고 보니 지금도 직장 근처에 독립해서 사는데 결혼한다고 굳이 함께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는 정말 잘 맞는 것 같다고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녀가 말하는 완벽한 독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후회가 됩니다. 당시 저는 그녀가 표현한 완벽한 독립이 경제적인 부분을 말한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여튼 아마 결혼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도 그날 이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연애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저와는 반대로 그녀는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더군요. 그녀는 종종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래, 어차피 결혼할 사람은 그녀뿐인데 뭐하러 시간을 끌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싶어요. 결혼 준비라는 것은 생각보다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 말에 의하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딱히 반대할 만한 일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신혼여행의 마지막 날부터 일어났습니다. 다른 신혼부부들이 그렇듯이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처가에 먼저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요즘은 동선에 맞춰서 움직이는 일도 덜어 있다고 하지만 양가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 관례라고 하죠. 저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녀는 왜 가야 하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생각지 못했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잘 다녀왔다 전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죠. 저는 결혼식 치르고 처음인데 당연히 찾아뵙고 하루는 자고 와야 된다고만 했지만 그녀는 완강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완벽한 독립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저는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은 더더욱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미 신혼여행지에서 친정으로 전화해 해결을 받다고 했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아무 말을 못하는 저를 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법으로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오빠. 난 절대 못 가니까 가고 싶으면 오빠나 가. 나 우리 집에 갈 거야. 우리 집 두고 왜 남의 집에 가서 자고 와야 하는 거야? 저는 친정도 시댁도 남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그녀를 보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끔이지만 연애 시절에도 뭐든지 이분법으로 생각하던 통에 몇 번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흑과 백, 두 가지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서까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저는 그녀에게 자고 오진 않더라도 인사는 드리고 오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것조차도 싫다고 하지는 말아달라고 했죠. 적어도 어른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못마땅한 얼굴로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들께 정말 인사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마찬가지셨지만 본가의 부모님들도 많이 섭섭하신 눈치셨어요. 제가 외동이다 보니 서운하신 마음이 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녀는 저녁을 들고 가라는 어머니의 말씀에도 괜찮다고 집에 가서 먹겠다고 하면서 제게 빨리 일어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꾹 눌러 담고는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가자고 말했죠. 어머니는 오늘 왔는데 집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냐고 그러니 먹고 가라고 붙잡으셨고 그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피곤하기도 했고 그녀의 막무가내에 화가 난 상태이기도 해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피곤한데 내일 하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그녀는 지금 꼭 해야 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고 시작하더군요. 저는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무슨 말이냐고 대꾸했습니다. 물론 제 목소리도 좋진 않았죠. 그녀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인사만 드리고 바로 일어나야지 왜 시간을 끄느냐고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녀는 전화로 해도 될 걸 굳이 얼굴 보여드리자고 해서 갔으면 그냥 얼굴 보여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뭐하러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시댁에선 더 심했지. 왜 밥을 먹어 거기서? 잊었어 오빠? 내가 말했지. 결혼을 하고 나면 완벽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거기서 구차하게 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차?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 한 끼 먹고 오자는 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정도니? 어차피 그냥 집으로 와도 오랫동안 집을 비워서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그녀의 말에 제 언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배달시켜 먹거나 오는 길에 테이크아웃을 해도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저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보고만 있자 그녀가 저를 재촉하더군요. 빨리 대답을 하라고 말이죠. 저는 시댁이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어려워? 오빠, 남의 집은 다 어렵고 불편한 곳이야. 시댁이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남? 시댁이 남이니? 친정도 시댁도 가족이야.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 그녀는 버럭하는 저를 보며 혀차는 소리를 내고는 가족은 자신과 저 둘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남이라고. 그녀와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인상을 쓰는 저를 보던 그녀는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일이라고 가볍게 말하더니 내일 출근도 있으니 빨리 정리하고 자자고 했습니다. 분주하게 여기저기 움직이는 그녀와 다르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두 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의 정리가 필요했고 그렇게까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죠. 복잡한 저와는 달리 그녀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일에 쫓겨 자연스럽게 잊고 말았습니다. 신혼생활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갈 때쯤 저는 그녀에게 양가 어르신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한 번도 저희 집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단박에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굳이 식사 자리를 원한다면 밖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결혼하고 아직 한 번도 여기 와보신 적이 없으시잖아. 자식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실 텐데 초대하는 게 많이 어려워. 음식 준비니 뒷정리니 함께하면 금방인데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야?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잖아. 부모라고 자식 사는데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니야. 우리 부부만의 공간이잖아. 난 우리 공간에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용납 못해. 그녀는 결혼도 했으니 우리는 어른이고 당연히 부모님과 완벽하게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저는 그녀의 완벽한 독립이라는 것에 신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외부인 아닌 부모님인데 왜 그렇게 나를 세우며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녀 역시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기준에서는 부모님들도 철저히 외부인이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며칠을 이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조금도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죠. 그녀는 끝까지 부모님께서 이곳을 오신다는 것을 반대했고 결국 제 의견은 그대로 묻혀 양가 부모님들은 한 번도 집에 오시질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비슷한 일들로 몇 번이나 부딪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여름이 다가오는데 처가에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더워지기 전에 시험 삼아 운행을 해보았는데 전혀 시원해지지 않았다고 말이죠. 냉매 문제인가 싶어서 서비스 센터 사람을 불렀는데 너무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이 없어서 고쳐 쓰는 것은 무리라고 하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하나 새로 마련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냐고 저에게 되묻더군요. 저는 신혼살림 시작할 때 어머님, 아버님께서 해주신 것도 많은데 에어컨 정도는 해드려도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받아들이질 못했죠. 자식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어느 가정이나 다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갚아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따져들면서 우리 집도 아닌데 에어컨 걱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에 에어컨이 고장났다는데 그걸 왜 자식들이 신경을 쓰냐고 물어보는 그녀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기에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 의문스럽기까지 했죠. 결국 그녀의 반대에 저는 그동안 제가 따로 모았던 비상금으로 에어컨을 바꾸어 드렸습니다. 그녀의 알 수 없는 가치관은 좀처럼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상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김장을 할 건데 혹시 시간 되면 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셨죠. 그녀는 왜 자신을 부르느냐고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김장하고 새로 한 김치에 수육을 삶아 함께 먹자는 의도로 부르셨을 뿐이었거든요. 며느리들은 씨가 붙은 것은 시금치도 싫어한다고 하던데 그녀도 그런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고 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바쁘면 퇴근길에 김장한 김치를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꼭 그 김치를 먹어야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로 한 김치 맛이라도 보라고 주신다는데 가져오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바쁘면 내가 다녀오겠다고도 했죠. 그녀는 못마땅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김장을 하면 아무리 신경 써도 위생적으로 좀 찝찝하잖아. 거기 뭐가 들어갔는지 알고 재료도 불분명한데 꼭 그걸 먹어야 해? 오빠 그냥 우리 사 먹자. 사서 먹으면 깔끔하잖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집에서 밥 먹는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아. 김치 많아봤자 다 낭비야.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시댁을 가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라는 것 자체가 그녀의 기준에서는 NG였던 것이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김장을 새로 했다고 가져가는 소리를 들으면 찝찝하고 거북하신가요? 저는 오히려 고마울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언성을 높이며 그녀에게 따졌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잘 살 텐데 이래저래 끼어들고 싶어하는 시부모님이 이상한 거지 자기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마 김치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큰일도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연락이 오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제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알아서 친정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분들이 귀찮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저를 붙들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거리를 좀 두라고 몇 번이나 다그쳤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집에 혼자 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에도 좀처럼 화가 식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김장때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아직 김치가 많이 남아서 떨어지면 가지러 가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만 그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별다름 없이 제게 말을 걸었고 웃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동안 함께 보던 드라마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등등의 일상 그대로였습니다. 소름 돋았죠.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제가 화를 낸 것이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면서 도저히 웃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저 제 머릿속은 앞으로 그녀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만 가득할 뿐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야근을 마치고 밖에서 가볍게 한 장 걸친 상태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는지 제가 들어온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씻고 나올 동안에도 그녀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웃음소리가 멈추질 못하더군요. 저는 일이나 더 할 생각으로 서재로 들어가는데 그녀의 입에서 시댁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죠. 아니, 오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글쎄 둘 다 바쁠 테니 밑반찬 해둔 것 있으니까 가져가겠냐고 하시는 거야. 진짜 돌겠더라고. 우리가 알아서 해먹는다고 말씀 들었는데 노인네 노망이 나신 건지 또 물어보시는 거 있지. 아,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지. 반찬 부족하면 알아서 잘 사먹고 있으니까 이런 일로 귀찮게 연락 좀 하지 마시라고. 아무래도 오빠가 말을 안 했나 봐. 저번에 김장김치 가져가라 그랬을 때 오빠한테 분명히 말했거든. 그러면서 오빠한테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겠다고까지 했었는데 못 고치고 있나 봐. 오빠? 오빠야 뭐라 하지. 그래도 어쩌겠어.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지. 쇠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벌컥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짓는 것도 잠시 전화를 끊고는 태연하게 언제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방금 통화했던 내용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화를 엿들었냐며 아무리 부부라도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들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욕을 꾹꾹 눌러 참으며 오늘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툴툴거리면서 방금 들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높아진 언성에 그녀는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캐물어보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 이런 일로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녀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열이 올라 붉어진 제 얼굴을 이상한 생명체를 본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경 써주시는 어머니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오히려 그녀가 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다 이야기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제대로 말을 정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 확실하게 말을 했다며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흥분으로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봐도 이 여자는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인 상황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제대로 말했다는데 무슨 말을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별것 아니라는 말투로 산지도 알 수 없는 재료로 만든 위생적이지 못한 음식을 자꾸 주신다고 하는데 불편하고 귀찮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우리 집 냉장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선 넘는 행동이다라고 다음부터 주의하셨으면 좋겠다고까지 어머니께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저는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했니? 자식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그렇게까지?
그녀는 이미 성인이 되어 결혼까지 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럴 시간에 자기 건강이나 챙기는 것이 좋을 텐데라고 하면서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전화가 온 것을 보니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날 잡아 치매 검사라도 받게 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그녀와 마주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는데 같이 살 필요가 있겠냐고 말하며 그녀와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했죠. 그녀는 이런 제 말에 당황하며 무슨 말이냐고,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에 도저히 익숙해질 수가 없다고 말이죠.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집을 서로 오가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바쁜데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신경 쓰이는 부모님 마음이라도 가볍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정도를 원하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사람과 과연 앞으로 계속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이죠. 그녀는 저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문제이며 왜 그것을 지적해도 고치지 않느냐고 오히려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너도 나도 상대방이 문제고 서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같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좀 하자. 그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을 바꿀 의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원하는 시간을 줄 테니 생각을 바꿀 노력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제 말은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생각했죠. 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결혼의 지속 여부에 대한 시간을 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게 말한 것과 같은 말을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할 테니 당신은 그 생각을 고치겠다는 노력을 해.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분명 제가 고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죠. 우리는 그날 이후부터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맞이했죠. 겨울은 추워서 겨울이라고 한다고들 하지만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진 기온은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난방비도 많이 올라서 올해 겨울은 유독 춥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혹시나 싶어 처가와 본가에 전화를 걸어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물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괜찮다고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망설이는 듯 그녀와는 잘 지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차마 시간을 갖고 생각 중이라는 말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대충 얼버무리면서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린 들리는데 전혀 온도가 올라가질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서비스 센터에 신청은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에 문제가 생긴 곳들이 너무 많아서 당장은 방문하기 어렵다며 빨라도 내일 오후나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수리해야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센터에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두 분은 가까운 모텔에서 지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침 뉴스에서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말하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가까운 우리 집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그녀라면 펄쩍 뛸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선뜻 우리 집으로 가자는 말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녀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모시러 가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녀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회의 중인지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톡으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다고 남겼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났을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역시나 그녀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오빠, 우리 이런 이야기 이제 그만하기로 합의된 것 아니었어? 우리 공간이야. 왜 자꾸 남을 못 들여서 안달이야? 호텔 가. 호텔 차고 넘치잖아. 호텔로 보내라는 그녀의 말에 저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한 달을 살자고 했니? 1년을 살자고 했니? 추운데 보일러 고장났다고 하시니까 하룻밤만 우리 집에서 모시고 내일 서비스 센터와 이야기하겠다고 했잖아. 그녀는 단 1시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가 이번만큼은 상황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더라고요. 그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식집이 코앞인데 호텔에서 하루 쉬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겠다고 하루면 되는데
그걸 왜 이해를 못 해주냐고 했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부모님 모실 테니 불편하면 다른 곳에서 자고 오든 알아서 하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그녀가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 싸움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제발 여기서 그만하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그녀는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보자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싶어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부모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집에서 저녁까지 먹겠다고 하면 더 많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녀에게는 저녁은 먹고 들어가겠다고 연락을 미리 해두었죠. 그녀는 알겠다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가까운 한정식 가게에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정말 가도 괜찮겠냐고 며느리가 불편해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전 일이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근처 모텔로 가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런 일로 그녀와 싸운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작 하룻밤인데 이렇게 눈치를 보시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냥 호텔로 모시고 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죠. 저는 미리 이야기 다 했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과는 다르게 그녀가 마중을 나오더군요. 그녀는 식사는 맛있게 하셨냐고 묻더니 차와 과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아까 전화로 다투던 그녀가 맞는가 의아했죠. 부모님은 갑자기 폐를 끼치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녀는 묵묵하게 차를 준비하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평온한 표정을 지으면서 닭이의 차를 따라 앞에 놓아드리더군요. 부모님은 그런 그녀의 반응에 헛기침을 하시며 차를 한 모금 하셨죠.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방으로 모실 걸 그랬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차분한 그녀가 오히려 시한폭탄처럼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차를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히 민폐고 미안해 하셔야죠. 아시면서 이렇게 행동하셨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상대방에게 미안할 만한 행동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저는 전혀 괜찮지 않으니 거짓말이라도 두 분께 괜찮단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딱 하룻밤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입만 벌릴 뿐 아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민망하신지 붉어진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죠. 아버지는 그냥 근처 모텔이라도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셨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일자로 굳게 다무신 입술에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느껴져 말리기도 힘들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 간에 깔끔하고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서로 간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얼마나 좋냐고 한마디 덧붙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나가려는 두 분을 붙들어 안방으로 모셨어요. 그녀는 지금 어디 들어가시냐고 소리를 높였죠. 저는 두 분께 절대 나오지 마시라고 하고는 그녀와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안방을 손가락질하며 지금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짓을 저지르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히려 제 머리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집? 내가 열심히 모은 돈에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장만한 곳이야. 당신 지분의 1%도 들어있지 않다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지. 당신 이렇게 정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녀는 충격받은 얼굴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따졌어요. 전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죠. 저는 식탁 의자에 걸어둔 그녀의 가방을 쥐어주고는 내일 짐과 이혼 서류를 따로 처가로 보낼 테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우리 집을 두고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고 버티면서 소리를 질렀죠. 저는 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께 지금 집으로 와주십사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니라 안방에 계시는 시부모님이 나가야 한다며 왜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느냐고 계속해서 따져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디 머리라도 다친 것 같다고 저더러 병원을 당장 가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런 반응에 한마디도 하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던 그녀도 지쳤는지 조용해지더군요. 장인어른이 오실 때까지 우리 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니 장인어른이 형님과 함께 오셨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더 이상은 그녀와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도끼 어린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녀는 빨리 시부모님을 모텔로 모시고 자기에게 사과하면 다 용서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오로지 두 분께서 그녀를 데리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뿐이었죠. 그녀의 말이 길어질수록 두 분의 안색은 창백해져 갔습니다. 저는 빨리 그녀를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일 따로 들고 찾아뵙겠다는 말과 함께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나하고 함께 가고 싶다며. 그랬으면서 이혼? 난 절대 못해. 내 거 절대 안 뺏겨. 그녀는 형님께 끌려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장인어른은 눈물을 보이시며 사돈어른께 사죄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절하기가 난감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눈물을 훔치시며 벽에 기대어 앉아 계셨어요. 저는 장인어른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잠깐 보실 수 있겠느냐고 여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셔서는 밖으로 나오셨어요. 두 분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기만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식을 잘못 키워 죄송할 뿐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자식이 어디 부모 마음대로 크는 거냐며 이 녀석도 똑같으니 둘이서 결혼까지 했던 것이라고 같이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가시고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괜히 여기를 와서 일을 악화시켰다고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는 어차피 이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하게 들어주시던 아버지는 이혼을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지금 같은 마음으로는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을 것 같다고 했죠. 아버님은 알겠다고 하시면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두 분께 집이 정리될 때까지 이곳에 계셔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일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추운 겨울 다른 곳에서 쉬게 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 부탁을 드렸어요. 두 분께서는 지금은 아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두 분의 잠자리를 봐드리고는 거실에 불을 끄고 앉았습니다. 정말 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았는데 점점 화내고 싸우던 기억만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회사에 병가를 내고 그녀의 짐들을 챙겼습니다. 옷가지와 소지품을 챙기는 제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는 또 눈물이 터지셨죠. 저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는 어젯밤처럼 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자책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싫어 빠르게 짐을 정리하고 지난밤에 뽑아둔 이혼 서류를 챙겨들었습니다. 처가로 가는 길에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시원한 감정도 들었지만 어젯밤 부모님께 차근차근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떠오르면서 화가 나기도 했죠. 처가에 도착할 때쯤에는 화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잠긴 목을 풀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밤새 우셨는지 눈두덩이가 많이 부어 계셨어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는 그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곧 그녀가 나왔습니다. 그녀 역시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형님은 차에 실린 그녀의 짐을 꺼내오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뒤를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따라 나가셨죠. 집에 우리 두 사람만 남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자신과 이혼할 생각이냐고 말이죠. 저는 대답 대신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서류를 읽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길게 찢었습니다. 나는 이혼 안 해. 그냥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오빠. 그러면 다 잊어줄게.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기회를 줄 테니 빨리 사과하라고 했죠. 저는 더 이상 그녀와 감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녀에게 저는 홧김에 결정 내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벽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하면서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고 했어요. 재산 분할에 관해서도 그녀가 좋아하는 대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보겠다고도 했죠. 그녀는 자기랑 헤어지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이죠. 그녀는 알겠다고 하면서 서류는 두고 가라고 했어요. 저는 빨리 정리해서 연락 달라는 말만 남기고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짐을 다 옮기고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계시는 처가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 정말 면목 없다는 말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끝인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가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혼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녀가 집에 들어와서는 안방에 자리를 잡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저는 급하게 조퇴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두 분은 거실에서 차마 앉으시지도 못하고 불안하게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두 분께 다행히 집에 보일러가 작동된다고 말씀드리면서 택시를 불러드릴 테니 먼저 가 계시라고 했어요. 두 분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큰 소리 나지 않게 잘 이야기하라고 하셨죠. 두 분이 가고 나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류 작성 다 했어? 안방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붙들고는 똑같은 말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지금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다 용서할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그녀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 너무 몰랐다고 말했어요. 우리 잘 맞았잖아. 취향도 같고 좋아하는 작가도 같고 이야기 잘 통했잖아. 뭐가 문제야? 오빠가 우리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않으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저는 그녀에게 그녀가 말하는 다른 사람의 가족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천천히 이런 점이 서로 다른 부분이고 우리는 이 간격을 좁힐 수가 없으니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계획에 이혼은 없다고 말하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서로 간의 나쁜 점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 지금 합의 이혼을 하자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솔직히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길 바랐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말을 한다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결국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장인어른과 형님의 손에 끌려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들고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없이 서류를 전해주신 형님은 제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가셨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이혼 이후 정리를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산 정리할 부분도 있었지만 그녀와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발령을 신청했습니다. 부모님은 가서 정리를 잘 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이제 다음 주면 출국입니다.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